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 어떠실까요? 예,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리 괜찮으신가요? 마이크를 좀 손봤습니다. 오늘은 2028 대입 개편안하고 그다음에 고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쌤들은 지난번에 한번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듣는 어머님들 계시니까 조금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나왔는데 확정안은 아니고요. 아마 이번 11월 20일 날 공청회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현재 중2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확정안도 아니고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분석해 놓으셨는데 조금씩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좀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들으신 분들께서 이분 거 저분 거 들으시면서 본인한테 좀 더 잘 맞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신 5등급제로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고1, 고2, 고3 모두 다 동일하게 5등급제로 상대평가가 진행됩니다. 간단히 생각했을 때 작년까지는 현재 중3까지죠. 현재 중3까지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네 과목이 절대평가 과목인데 그 네 과목을 각각 두 개씩 쪼갰어요. 그럼 전체 8과목이 된 거고 그 8과목 모두가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한 과목마다 학습량은 줄었지만 8과목을 상대평가를 봐야 되는 좀 많이 빡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요. 아마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5등급제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는 조금 이제 맞지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얘기를 해보고요. 수능 변화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모두 통합으로 봅니다. 거기에 지금 심화 수학을 추가할 것인지 말 건지는 이번 11월 달 공청회에서 얘기가 나올 거고 올해 말까지 확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초에 발표하기로 했던 건데요.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점점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는데 음,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나머지는 대학교 니네가 알아서 해. 수능을 출제하고 있는 교육과정 평가원 니네가 알아서 잘 출제해봐 식으로 좀 많이 떠넘기기 식으로 그렇게 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신이 바뀌고 수능이 바뀌다 보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가 모두 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이 높게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발표했었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면은 논서술형 평가 강화 얘기하는데 저 부분하고 그다음에 IB 교육을 계속 도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IB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게 현재 중3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이제 갑작스럽게 특목 자사고에 대한 폐지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특목 자사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편하게 좀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특목 취소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특목고를 갈까 자사고를 갈까 지금 와서 고민하는 학생들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좀 많이 안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올 1등급 맞기가 편해졌으니까 특목 자사가 더 유리해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신이 5등급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올 1등급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좋을 거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학생과 학부모의 목표와 즉 어느 대학까지를 갈 것이냐 그리고 학생의 현재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등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을 얘기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으로 나가 있고 고등학생들이 풀고 있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가 원점수 90점 이상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뭐 특목자사고 물론 전사고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광자고 정도 같은 케이스는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고1 거 선행하고 있고 고1 거도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고1 거 빨리 한번 보고 고2 거 넘어간 상태라면은 무리해서 특목 자사를 가시기보다는 일반고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재고는 현재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8개 영재고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인천에는 인천과학예술영재고가 있어요. 작년에 경쟁률이 5.12 대 1이었습니다. 과학 영재고 같은 케이스는요, 얘네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랑 좀 다릅니다. 교육 방식 자체가 다르고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식으로 교육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학점 이수제, 대학교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영재고 친구들은 좀 조기 졸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기 졸업을 했을 때 서울대학교는 조기 졸업장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 친구들은 이제 조기 졸업하게 되면은 IST 계열,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지스트, 디스트, 유니스트 같은 과기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재고는 좋은 점이, 일단 영재고를 가면요, 대학교 대입은 별로 크게 걱정이 없어요. 워낙에 똑똑한 친구들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3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출이 되면은 대학교에서는 그 생기부를 보고서 얘가 일반고인지 영재고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 학생들이 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고 학생 중에서 조기 졸업을 하지 않는 경우, 즉 3학년까지 다 다니고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지원하기 편한 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재고하고 특목고 아이들이, 과고 아이들 특히 자꾸 이제 의대를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뉴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야 의대 선택이 좀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좀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라에서는 저 아이들을 세금으로 이제 키우면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을 좀 이끌어가길 바랬는데 자꾸 이제 의대로 도망가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과학고 지원할 때, 만약에 내 생활기록부가 중학교 때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의대에 좀 많이 맞춰져 있으면요, 과학고를 쓰기보다는 자석을 주고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있는데, 국제고하고 국제학교는 다른 학교예요.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가 있는데, 과학고는 일단 인천에 인천과학고하고 영종도에 있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진산과학고 부평에 있습니다. 광역 단위. 전국 단위란 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 광역 단위는 인천 지역에 살고 있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과학고가 없어. 그러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학고하고 진산과학고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기 졸업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쉽진 않아요. 영재고 대비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고3까지 졸업을 하고 서울대를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외고 부평에 있고요. 미추홀외고 남동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국제고가 영종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요만큼이 인천에 있는 특목고가 되겠습니다. 자사고는 하늘고, 얘도 전국 단위고요. 포스코고, 연수에 있고 광역 단위입니다. 포스코고가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되게 많이 기대를 크게 했었고, 교장선생님도 좀 되게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막 이제 이슈화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하늘고는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사실 일반적 아이들이 좀 가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교육과정 자체가, 체드윅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는요, IB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외국 유학 가기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교육과정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B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영수사과랑 좀 다르고요. 평가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학교 출신들은 국내 대학 진학보다는 외국으로 유학 가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흔히 귀족학교라 부르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송도에 칼빈 매니토바라고 있는데요. 캐나다 유학 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거나 가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학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는 이제 요 동네에는 과중고, 원당고가 있고요. 미술중점고, 예일고가 있습니다. 과중고는 현재 이제 엄마들 중에서, 어머님들 중에서 특목을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과중고를 보낼까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선 과중고는 물화생지 4과목과 물투, 화투, 생투, 지투 4과목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 중3 기준으로요. 그래서 과학 공부할 분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수학이나 영어나 뭐 국어 셋 중에 최소 2과목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을 때 나머지 과학에 대한 공부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하시고요. 공대결을 진학한 학생들이라면은 뭐 과중고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한다면은 꽤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다만 과중고도 내신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신 따기가 좀 빡센 편이고요. 전교 1등도 한 뭐 1.3에서 1.4 정도, 1.2 정도, 이 정도로 5, 1등급은 나오기 좀 힘든 구조의 학교가 됩니다. 예일고등학교는 계산동 넘어가는 쪽 보시다 보면요, 그 인천 어린이 과학관 뒤쪽으로 논이 좀 있어요. 그 논 가운데 있고 예전에 이름이
방축고등학교였어요. 이름이 조금 이제 방축고 촌스럽다 보니까 예일고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인천 서구 원당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갈 수 있는 학교는요. 일반고가 아라고, 원당고, 백석고, 마정고, 검당고가 있고요. 아라고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고3이 되고 그다음 졸업했을 때 1기가 됩니다. 아직은 신생학교다 보니까 어떤 학교인지는 정확히는 구분이 안 가기는 하는데 신설 학교이고 그다음에 지역 자체도 새롭게 생긴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어수선한 느낌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5가지는요. 올해 중3부터 개편이 되었고 아라뱃길 기준으로 아라뱃길에서 북쪽에 있는 분들께서는 아라뱃길을 건너가야 되는 서인총고라든지 대인고 지원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에서도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재고 과학고등학교의 특징 및 장점이고요. 요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UA라는 그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입시 사이트이고요.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이제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선생님들도 이왕이면은 의대 가지 말고 의치한 약학수 메디컬 가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과기원 쪽이나 공대 쪽 가기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과학고는 수학하고 과학하고 전문교과 과목을 배웁니다. 심화 수학이라든지 고급 수학을 아이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일반고 친구들은 이제 수원과 수투와 미적과 확통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영재고는 과학고와 비교했을 때 정말 좀 아이들 차이가 뭐냐면 과학고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열심히 공부시키고 준비시키고 어머님 아버님의 그 서포트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가서도 버틸 수 있는 학교라 생각합니다. 근데 영재고 같은 케이스는요. 아이 자체가 좀 많이 좀 뛰어나야 개인적인 그 타고난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나야지 가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기 좀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어서 영재고를 갔다가 가서 상처받는 아이들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영재고와 과고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전부 다 공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을 때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기가 좀 많이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위주로 진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거 같으면 뭐 똑똑한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내신 따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비교과가 좋은 편이어서 종합 전형으로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외고 특징은요. 원어민 교사 쌤들이 계시고 외국어 교육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외고 같은 케이스는 설립 자체가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제고는 국제에 나가서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고 같은 케이스는 이제 외국어 학과가 되게 많이 있는 편이고요. 외국어 자체에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데 현재 중3까지는 외국에 갔을 때 학교 교내 커리큘럼상 수학 쪽이나 과학 쪽 이공계열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요. 물론 인천외고 같으면은 기존에 자연계열 반을 따로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발표했었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면은 외고하고 국제고를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은 인천외고인데 그 안에서 교육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안에 시스템 자체는 국제고와 합쳐져 가지고 국제 외국어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름도 원한다면 이제 인천외고가 인천국제외고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2 이하 어머님께서는요. 어차피 수능에서도 공통 과목 위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국어, 영어 똑같이 보고요. 수학도 똑같이 보고 대신 심화 수학 여부는 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사탐과 가탐도 동일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외국어를 좋아하고 외국어를 잘하는데 수학도 좋아하고 수학도 잘하고 양쪽 모두 괜찮아. 그러면 외고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2 학생들 같은 케이스는 외고 쪽을 지원해서 공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고도 일반고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선생님들도 좀 많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고 가서 친구들한테 휩쓸릴 것 같은 케이스라면은 인천외고라든지 미추홀외고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뛰어나고 영어도 잘해. 그리고 외국어 뭐 제2외국어 중에서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 그런 것들도 좀 괜찮아. 그런데 수학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해. 그러면 외고도 하나의 선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화 수학에 대해서 외고 자체에서 진행은 안 할 것 같아요.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심화 수학이 수학 수능에 추가가 되었을 때 기하와 미적이 추가되었을 때
기와 미적을 뭐 학생이 따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처할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뭐 거의 다 사교육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크게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사고는 대입에 유리한 고급 수학이라든지 심화 영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독서 활동, 논술 활동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론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좀 더 유리하고 현재 바뀌게 되는 중2 때부터 바뀌는 전형에 따르면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또는 글로 쓰는 논술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를 갔을 때 미리미리 면접을 준비하거나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자사고에 가서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라면 잘할 수 있다가 좀 더 중요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상위 한 10%에서 15% 이내 정도 들 수 있다라면 자사고를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위 어머님들이나 중성 어머님들 계실 텐데요. 지금 그 족보닷컴이라는 데 가시면은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우리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 다운받아 보시고 한번 풀려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을 때 비교과형이 좀 좋다 보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자사고 중에서도 정시 쪽 자사고가 있고요. 수시 쪽 자사고가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학교에 따라서 어떤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늘고 같은 케이스는 이제 좀 수시 쪽도 괜찮고 정시 쪽도 괜찮고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학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새롭게 바뀌는 내신 5등급제입니다. 처음 발표는요. 지난 발표 때까지만 해도 고1은 상대평가 9등급제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잘한 학생부터 쭉 줄을 세웠을 때 상위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표는 고1 때는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9등급제로 진행을 하고 고2, 고3 때는 절대평가로 A, B, C, D, E 5개의 절대평가로만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완전 뒤바뀐 거였죠. 현재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9단계로 쪼개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여기 상위 4%까지 1등급 맞는 학생들 전체적인 성적 수준이 내신이 1등급이 되었을 때, 즉 학교 전체 학생이 100명이면은 내가 계속 4등 안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과 기준 잡았을 때는 뭐 스카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기원도 가능하고요, 서성환도 가능하고 중경도 가능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문과 기준으로는 올 1등급이 나왔을 때 맨 위에 최상위 학교가 서울대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위에 있는 학교 의대나 치대 같은 메디컬 또는 과기원 쪽은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과기원에도 경영학과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잘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 1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과 애들은 위로 많이 빠져나가. 게다가 올해 첨단학과가 생기고 신설되면서 서울대도 지원이 되고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에서는 444명가량이 지원됐습니다. 즉 기존에 중앙대 갈 학생이 한 단계 더 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내년에 의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간에서는 뭐 1000명까지도 얘기한다는데 어, 지난번 의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번 의대 정원 늘릴게라고 했을 때 의사 협의회하고 좀 많은 마찰이 있다 보니까 늘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밀고 나가는 분위기로 볼 수 있어요. 아마 의대 정원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명을 늘릴 것이고 몇 번에 걸쳐 늘려서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즉 현재 중3과 현재 중2 중에서 의대 지원을 희망한다면은 현재 고2 아이들에 비해서 현재 고3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다만 그 의대 정원을 늘렸는데 1000명의 인원 중에서 뭐 서울이 200명, 나머지 지역별로 200명씩 쪼개졌다 가정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의대를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충청북도에서 몇 년간은 근무를 해야 돼. 너가 여기서 의사 생활을 해야 돼라는 전제 조건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의대를 지원할 때 뭐 어디 의대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 메이저 의대를 제외하고서는 크게 의대 학교 이름을 뭐 그렇게 많이 안 따지는 편이긴 하죠. 의사 라이센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방에 있는 의대들은 지방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 좀 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나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6년은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는데 우리 애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애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전교 1등까지 할 실력은 아닌 것 같아. 한 4등, 5등 정도 할 수 있는데 애가 너무 의사가 되고 싶어. 여건이 되신다면은 이사를 가셔가지고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6년간 생활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의대를 보내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9등급제였다가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요. 비율도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1등급이 상위 10%, 2등급이 위에서부터 34%까지고요. 3등급이 위에서부터 66%까지입니다. 퍼센테이지까지는 굳이 안 해도 괜찮고요. 1등급이 상위 10%, 전교 100명이면 10등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4%와 7% 기존 현재 상태의 2등급까지가 1등급으로 바뀝니다. 현재 2등급까지가 1등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대학교에서 봤을 때 얘도 1등급이고 얘도 1등급이거든. 1등급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변별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 얘기를 뒤에 다시 좀 더 자세히 하고요. 저렇게 이제 1등급이 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가 올 1등급 맞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올 1등급이라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좀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한쪽 편은 5등급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조금 더 편해졌어. 그러니까 비교과가 잘 될 있는 특목 자사고가 훨씬 더 유리해 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모일 거야.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도 더 올라가고 똑똑한 애들이 더 많이 모일 테니까 왜 기존에는 그냥 특목 가느니 우리 동네 일반고 전교 1등 할래라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더더욱 과밀되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더 힘들 거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와 얘기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거길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를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등급은 절대 쉬운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정말 잘하는 애들이 다 특목 자세에 모이면요. 올 1등급 맞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됐을 때 좀 더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거는 학군지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죠. 학교도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 그 아이들은 2등급까지 아이들과 1등급에서 2등급 아이들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실수로 한 문제 틀리거나 운 좋게 한 문제를 더 찍어서 맞추거나 OMR 카드 마킹 수상하거나 그걸로 2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군지 지역 아이들은 1등급과 2등급이 아이들 수준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런데 이번 걸로 바뀌게 되면 그 아이들이 싹 다 1등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 학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방고, 좀 많이 좋은 일반고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과도 많이 좀 챙겨주기도 하고요. 학교 분위기도 많이 좋고.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 저렇게 바뀌게 되면은 가장 좀 좋아지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파락군 쪽 지역의 아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을 중요시하게 하는 전형, 비교과 영역 쪽은 좀 많이 배제가 되고 교과 쪽 내신이 몇 등급이니 너는 내신이 1.1이고 너는 1.2니까 1.1 너는 합격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교과 전형이고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보고 있는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탐구 한 과목, 우리 현재는 탐구 두 과목 보고 있어요. 그중에 한 과목만. 여기 있는 4개 시험을 봤을 때 이 4개 시험에서 잘 본 거 2개를 대학교에서 알아서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이면 그거 2개 더해서 5등급이 되었으니까 최저 학력 기준 1단계 기준을 충족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신 순서대로 줄을 쭉 세워가지고 요만큼 합격하는 거, 이게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이에요. 메디컬 쪽은 좀 더 높습니다. 3개 합해서 4가 되네요. 하나 1, 하나 1, 하나 2 이런 분위기. 이 전형의 결과는요. 일반고 애들이 88%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는 없거나 되게 적고요. 자공고 아이들이, 자유형 공립고 아이들이 6%가량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뭐 사학과 같은 케이스는 여기 앞에 까만색 동그라미가 있고요. 뒤에 빨간색 X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X는 떨어진 학생들이에요. 내신이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 이런 뜻이고 까만 동그라미는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친구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내신은 제일 높은데 불합격이죠.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요거겠죠.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뭐 그냥 예상이지만 어떤 친구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신은 거의 1.0에 거의 수렴하고 있어요. 되게 내신이 좋아. 근데 수능이 안 나온 거죠. 내신 1점대 초반이면은 전교 1등은 거의 당연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최저 학력이 안 나왔다? 이 얘기는 아마 지방에 있는 우리 인천보다 더 멀리 지방에 있는 학생 수도 좀 더 적고 아이들의 학업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부모님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도 좀 부족한 그런 지역의 친구가 아니었을까. 내신은 높지만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친구는 이제 한양대학교 지원했을 때 올해까지는 한양대학교가 최저 학력이 없습니다. 교과에서요. 내년에 추가가 돼요. 그런 데 아마 붙지 않았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뒤에 있는 6등급, 7등급 친구는 이 친구가 일반고라고 해도 좀 애매하고 과고 자사 뭐라고 해도 좀 애매한 그냥 한번 찔러볼까라는 친구. 어쩌면 이 친구의 목표는 내가 내신은 부족하지만 여기에 있는 최저 학력을 맞춰가지고 추가 합격을 노려보자라는 마인드로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합격 컷이 보통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요 사이에 거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점대 중반에서 1점대 후반 어떤 일부 학과들은 2점대 초반도 존재하고 있겠죠. 저 정도는 맞아야지 경희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교과 전형에서는 네가 일반고냐 과학고냐 국제고냐 이거보다는 너 내신이 몇이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애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뒤로 많이 내려간 학과들이 있어요. 국제학과라든지 무역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 좀 많이 내려간 학과들 얘네들은 이제 국제고 친구들도 지원을 하고 또는 외고 친구들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내려간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얘는 경희대학교에서 존재하는 종합전형입니다. 이름은 네오 르네상스고요. 되게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1단계 3배수를 먼저 뽑습니다. 내신과 비교과를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들은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죠. 내신과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를 모두 포함해가지고 1단계를 3배수를 뽑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학과가 정원 10명이야. 그러면 30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으로 정말로 똑똑한 아이를 뽑겠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자사고라든지 뭐 국제고라든지 외고 친구들은 이 토론하는 수업들, 발표하는 것들, 아이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선생님께 질문하는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도 좀 일찍 할 수가 있고요. 면접을 좀 잘 보는 편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고가 68%, 아까 88%에서 많이 줄었죠. 일반고가 줄고요. 과학고와 국제고, 외고, 자사고, 자공고, 영재고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 특목 학생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앞에 있는 성적을 좀 더 보면요. 이게 성적 분포가 앞쪽에 모여 있는 곳이 있고요. 뒤쪽에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고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쪽은 일반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은 일반고 아이들이고 여기 1점대 아이가 떨어졌거든요. 1점대 아이가 이 학생은 그냥 예상을 하면요. 최저 학력이 없으니까 국어 국문학과를 썼는데 이 학생의 그 생활교육부 같은 케이스는 아마 뭐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모여 있어서 불합격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편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이 학생은 수능을 봤더니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굳이 경희대를 내가 면접을 안 가도 돼. 경희대는 정시에서 충분히 가고 남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안 가서 불합격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일반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가 국제고, 외고, 자사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고 아이들은 보통 2등급 대 1등급 대 사이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국제고 아이들은 이 뒤쪽을 보니까 여기 뒤에까지 와 있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오면은 대충 4등급에서 5등급 사이까지는 나와야겠구나. 사학과인데 6에서 7등급 아이도 존재를 하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국어과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학과에도 존재하고 이렇게 얘 학생들 같으면 이제 내신은 많이 부족하지만 학교가 좀 되게 좋은 학교들 내신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학교가 되게 좋아
게다가 비교과도 좋은 학교들, 그런 학생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고 학생들은 1등급 중반에 있거나 2등급 초반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 자사고 친구들이 2등급에서 한 3등급 수준들, 그다음에 외국 국제고 아이들이 3등급, 4등급 아이들, 4, 6등급 아이들이 과고 정도 수준 되는 또는 이제 좀 전사고 같은 케이스 아이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뀐 등급제를 보니까요. 현재 5등급이라고 불리우는 여기 상위 60%거든요. 여기까지가 현재 5등급까지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국제외고 자소고 아이들이 경희대학교 들어가는 마지노선이 되겠죠. 그 정도가 바뀐 체제에서 3등급과 비슷합니다. 물론 6%가량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무조건 스카이야. 우리 애는 서성은 안 쓸 거야. 무조건 스카이 갈 거고 무조건 전교 1등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자사 특목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이왕이면 좋은 데를 가고 싶은데 정 안 돼도 뭐 경희대도 괜찮아, 중앙대도 괜찮아, 또는 뭐 건국대도 괜찮아 정도가 되면은 특목 자살 가서 3등급 선까지만 유지해도 괜찮겠죠. 그럼 현재 우리 아이가 준비가 많이는 안 돼 있고 대신 한 번 시작하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시험 때 긴장도 안 하고 시험 운도 좋아. 그러면은 지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자사 특목에 가서 거기서 한 3등급만 유지하자. 그래서 최소 경희대를 잡고서 그 이상을 한번 지원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아이들도 국제나 자사에 특목이나 자사에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무조건 스카이야. 그 이하는 안 봐라고 하신다면요. 특목이나 자서고에 가서 상위 10% 안에 들 자신이 없으면 일반고가 낫습니다. 일반고가 불리해졌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신이 9등급제일 때 자사고 아이들하고 특목고 아이들이 내신 경쟁이 너무 빡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부분이 좀 완화되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사 특목이 유리해졌다가 아니고 기존에 좀 많이 아이들이 힘들었던 부분이 좀 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이제 중2부터는 일반고 갔으면 올 1등급을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특목자사는 한 3등급 선까지가 상위 15개 대학교의 합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른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려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한 60%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까지를 우리가 보통 상위 15개 대학교라고 부르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인하대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평가를 시작을 합니다. 5등급제로 상대평가를 시작을 하는 거고 고교학점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시작이고요. 현재 중1 학생들은요. 현재 중1은 중3 될 때까지 기존의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중1, 중2, 중3을 배우고 걔네가 고1을 올라갔을 때 그때 새롭게 바뀐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는요.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진로를 위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일반고인데 나는 심화 수학이 듣고 싶어. 근데 우리 학교에 심화 수학이 없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부에서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조금 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자기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으다 보니까 그 수업에 듣는 애들이 좀 적어. 나는 물리가 좋아서 물투를 꼭 듣고 싶은데 물투를 듣는 학생이 전교에 20명밖에 없어. 그러면 인원이 적으니까 상대평가 진행했을 때 1등급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다 들어. 대신 그 수업들은 절대평가로 진행을 해줄게 라고 시작한 거. 이게 고교학점제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대평가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더 빡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뀐 거죠. 현재는 공통과목, 일반과목 이렇게 두 가지는 현재 중3까지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발표에서는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만 상대평가 1, 2, 3, 4, 5, 6, 7, 8, 9등급 나머지는 전부 다 절대평가
그러니까 니네가 듣고 싶은 거 마음껏 들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싹 다 모두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고3까지 내신 경쟁이 되게 치열해져요. 내신 경쟁이 되게 빡셉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탐구 과목 같은 케이스는 좀 바뀐 게 있고요. 과탐은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2개씩 쪼갰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올 거면은 기존에 물투를 다 들어야 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2과목을 다 들어야 될지 한 과목을 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신 경쟁이 더 빡세졌고요. 아마 저거 이제 절대평가로 바뀔 거예요. 평가 기준이 좀 애매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라든지 발표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을 A, B, C, D 줬던 과목이 상대평가로 1, 2, 3, 4, 5를 줘야 돼. 그러면은 평가 기준 자체가 좀 더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상태예요. 물론 내년에 전국에 있는 꽤 많은 선생님들 3,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3,000명 이상의 쌤들을 불러가지고 논술형, 서술형 평가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갖다가 정립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아직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 진로에 맞추기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듣는 그리고 시험 공부가 쉬운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교학점제 취지와 완전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정권이 언제냐를 떠나서 아이들한테는 고교학점제가 정말 좋은 교육 방식이 될 텐데 그거를 갖다가 이번 그 발표로 아예 막아버리게 됩니다. 저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성적표에는요. 상대평가 1, 2, 3, 4, 5등급과 절대평가 A, B, C, D, E가 같이 쓰여져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애들 뽑을 때 당연히 상대평가 보겠죠. 왜? 똑똑한 애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동시에 표기하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된 사안 같으니까 아마 상대평가 점수를 보지 않을까 대학교에서는. 대신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표준 편차는요. 그 학생들 성적표 보시게 되면은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써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받은 원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평균은 60점, 표준 편차는 15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특목 자사고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은 10보다 작아요. 한 5에서 7 정도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평균 근처에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 애들 수준이 균일하게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일반고는 15에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20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평균에서부터 아이들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즉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되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세대학교가 내신을 반영을 할 때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자기네 학교만의 방식으로서 내신을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고, 즉 아이들이 좀 모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균이 낮아, 평균이 내려가야 돼. 즉 전체 0점부터 100점이라 했을 때 여기에 최상위에 90점 맞은 학생이 있어. 근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지만 10점이야. 그리고 그쪽에 애들이 모두 다 모여 있어. 그럼 얘는 되게 잘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편이 작고, 즉 애들이 모여 있고 평균이 낮았을 때 우리 애가 돋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세대식 점수인데 요 표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반영보다는 그냥 거기에 써 있는 1등급이냐 2등급을 좀 더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표편이 있으면요. 절대평가로 나와도 얘가 대략적으로 어디쯤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도 배웠었는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수능을 봤었거든요. 정규 분포란 걸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그 보아뱀 삼킨 코끼리처럼 생긴 거. 그거 그래프를 표편이 있으면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걸 그리게 되면은 얘가 어디쯤 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었던 무전공 30%, 전체 정원의 30%, 즉 1000명을 뽑아 우리 대학교에서. 그러면 300명은 전공 없이 뽑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학교 니네한테 뭐 쉽게 말해 돈 더 많이 줄게.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하기보다는 니네가 다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컴공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과 쪽으로 가야 되고 과탐도 어떤 걸 들어야 돼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안 들어. 그럼 차라리 애들이 많이 듣는 거 막 들어가지고 시험을 잘 봐서 내신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 요 무전공 30%를 누리고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할 거면요. 절대평가가 꼭 필요해요. 절대평가를 해야지 애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마음껏 듣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를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현재 우리 중3까지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 상대평가, 고2 때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걔네도 상대평가예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다 상대라고 하니까 아마 요 일반 과목 정도까지는 또는 그 뒤에는 선택 과목 정도는 절대평가로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상대평가로 바꿨을 때 그쪽 분들이 하시는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서울 쪽 아이들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1 입학하고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뭐 실수를 했어 또는 잘 못 봤어.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자퇴를 하고 정시로 준비하자. 왜? 상위 15개 대학교는 정시 40%를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뽑는 인원 많으니까 너 굳이 학교 가서 비교과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친구들하고 과제하고 탐구 프로젝트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검정고시 보고 정시 보고 대학 가자. 어차피 시간은 너도 2년 반 남았다. 이런 식으로 자퇴를 많이 했어요. 또는 자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 학교를 들어갑니다. 1년 더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신을 더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 사고방식에서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1만 상대평가를 하고 고2, 고3은 절대평가를 한다면 고1 때 내신 망친 아이들이 자퇴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능이 40%면은 사실 저 같으면은 그냥 고등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보고 수능만 공부할 것 같아요. 왜? 고3 때까지 상대평가인데 계속 내신 싸움 해야 되는데 내신 싸움 하면서 바뀐 대입 전형을 생각해 보면 비교과도 중요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좀 논술도 써야 될지 모르고 학교에서는 서술형 평가를 본다, 논술형 평가를 본다고 하는데 평가 기준도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썼다가 혹시 쌤한테 마음에 안 들면 감점 나올 수도 있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한번 입학해서 시험 보고 안 되면 자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상대평가가 고3까지 유지된다는 게 자퇴생을 갖다가 줄일 거라는 거는 좀 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3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재수를 벌써부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3 애들은 재수하면 어떡하나요? 정말 망하나요? 막 얘기하시는데 뭐 법으로 중3은 재수하지 마 있는 것도 아니고 중3이 재수한다 했을 때 내신 9등급제가 있는데 그 9등급제에서 내신이 몇 등급인지 알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상대평가로. 대신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 최저 학력이 있는 교과 정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비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역량을 평가할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3 아이가 재수를 한다는 걸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3이 재수할 경우에는 내가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거기에 참고할 수 있는 뭐 주제 발표를 할 때 우리 학년 거 말고 중2의 애들이 배우게 되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살짝 섞어서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수했을 때도 좀 가능성은 있겠죠. 생기부 관련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날 8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때요. 요게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배우게 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과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예요. 부등급제. 진로와 융합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바뀌게 되는 게 진로와 융합도 얘네도 이제 상대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통 과목은 이름을 전부 다 공통, 그다음에 통합으로 바꿔놨습니다. 일반 선택에는 현재는 화법과 작문이고 언어와 매체인데 그걸 좀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같으면 이제 화법과 언어, 독서, 작문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내용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고2가 배우는 수원, 대수예요. 수원 이름이 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투가 미적분 원입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수투가 미적분 원이고 다항함수라고 하는 조금 좀 더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미적분이 바뀐 이름이 미적분 2가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2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현재는 미적분이 지금 우리 중3 아이들까지는 상대평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뀌게 되면 미적분이 진로 선택으로 바뀝니다. 미적분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하면서도 어,
아이들 이렇게 표정 보고 있으면 알아듣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진로 선택으로 넘어갔으니까 괜찮다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것도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경제 수학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에는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거 쟤네도 전부 다 싹 다 상대평가를 보겠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고3 때까지도 정말 정말 치열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회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시 확대 좀 해볼게요. 사회 과목에서 현재 우리 중3까지 현재 고3들이 사회 탐구 때 많이 선택하는 게 사회문화, 현대 사회문화랑 그다음에 여기에는 한지,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이렇게들 많이 선택해요. 한지, 윤사, 사문, 생윤. 그래서 윤사와 생활과 윤리 두 개 선택하는 학생들이 쌍윤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사, 생윤이어서. 그런데 윤사하고 정보법, 정치하고 법과 사회하고 경제하고 얘네들이 전부 싹 다 지금 이제 진로 선택으로 넘어갔어요. 만약에 이번 공청회 때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이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받게 됩니다. 물론 현재 중2 아이들은요, 수능에서도 얘네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은 물화, 생지, 원에서 원을 다 띄워갔고요. 툴을 갖다 다 쪼갰습니다. 역학, 전자기, 물리, 물질, 화학, 화학, 세포, 생물, 생물, 지구, 행성, 우주학, 지학 이렇게. 그러면은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면 모를까 저걸 상대평가로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이걸 전부 다 상대평가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져요. 정말 학습량이 너무너무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쟤네는 절대평가로 바뀌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도 개편이죠. EBS 50% 연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뭐 수업하시거나 자녀분들 있으시면요, EBS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모의고사라는 거를 이제 EBS에서 발표했어요. 9월 모평 기준 잡았을 때 EBS를 생각하는 이번 수능의 출제 경향은 이렇습니다라고 온라인 모의고사 다운은 안 되고요, 출력도 안 되고 직접 아이가 로그인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고3 아이들 데리고 계시거나 뭐 고2 아이들 데리고 계시면요, 이거 한 번씩 풀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어는 지금과 큰 변화가 없고 영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국어 화작과 엄매를 지금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대신 같이 봐요. 같이 보는 거고, 영어는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수학은 문과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수학에서 보고 있는 과목이 대수, 미적, 확통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이름으로 수원, 수투예요. 대신 문과 애들은 선택 과목 중에서 확통과 기하와 미적분 중에서 문과는 거의 100% 확통을 선택했어요.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 왜냐면 경영, 경제, 상경 계열을 가려는 학생들 또는 수학을 잘하는 문과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미적을 보면은 표준 점수가 문과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와요. 문과 확통에 비해서. 그래서 미적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애들. 수포자는 무조건 미적이에요. 수포자는 미적으로 잘 찍었을 때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과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문과는 지금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과는 심화 수학이 안 볼 경우에는 학습량이 줄어들죠. 학습량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미적이 빠지니까, 또는 기하 선택할 친구들 기하가 빠지니까. 그래서 심화 수학이 없으면은 지금보다 학습량은 줄어들고, 대신 심화 수학이 나왔을 때는 좀 바뀔 것 같아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98년도 수능 봤을 때요, 97년도 겨울에 봤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같이 줬어요. 한 번에 다 풀었었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점수가 한 번에 나왔어요. 국어 120점, 수학 80점, 영어 80점, 그다음에 탐구 120점 이렇게. 근데 지금 바뀐 그 우리 중2부터 보는 사탐과 과탐은 사탐 시험 따로 보고 과탐 시험 따로 봅니다. 점수도 얘 따로 나오고 얘 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존재하는 거고, 문이과가 모두 보게 되어 있고요. 몇 문항을 낼지 점수의 배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화학 원이 50점, 생물 원이 50점, 합쳐서 100점이에요. 합쳐서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배점 자체도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사탐도 100점 주고 과탐도 100점을 주어야 애들을 줄 세우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탕과 같음을 동시에 보니까 이제 문과 엄마들은 "우리 애가 왜 과학 싫어서 문과 갈 건데 과학을 해야 돼요." 이과 엄마들은 "우리 애는 한국사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정치, 경제 외우는 거 너무 힘든데 그걸 왜 해야 돼요?" 뭐 얘기를 하시는데요. 학교는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저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인문학적 지식도 가져야 되고 과학적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탕과 과탐을 모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평가에서도 모두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입시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사회의 인재를 갖다가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저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교육 입장에서는 저게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탕과 과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의 그냥 오로지 저의 예상. 아마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텐데요. 이번에 수능 2028 대입 개편에 보시면은 통합형 과목진의 도입 어쩌고저쩌고 공정성, 이번에 공정성 표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을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을 한다는데 여기 컴마가 하나 찍혀 있거든요. 사회도 보고 과학도 봐서 교과, 문과, 이과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공부는 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요거 제가 예상이에요. 그냥 어떤 지문을 하나 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시작됐고 어떠한 역사적인 이유가 깔려 있고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통한 윤리적인 문제점들 쭉 제시문을 주고 나서 그 아래 첫 번째 역사 문제, 두 번째 경제 문제, 세 번째 윤리 문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바뀐 개편된 수능에서 통합사회 쪽에는요. 세계사, 동아시아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역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면 우리나라 한국사 배우고 있으니까 뭐 한국사와 관계지어서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과학 시간에 어떠한 실험 하나를 주고 나서 그 과학 실험을 갖다가 이 첫 번째 문제는 힘에 대해서 물리 문제, 두 번째는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 화학 문제, 세 번째는 근육에 대한 생물 문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융합된 벽을 허문 그런 시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자체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사회과 과학과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선생님들은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은 상위 위계 교육 과목들, 즉 물화생지라든지 각각의 사회 과목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출제는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면은 사탐 과탐에서도 변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현재 모든 분들께서 "아니야. 사탕권탑은 되게 쉽게 나올 거고 되게 편하게 볼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교육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좀 하는 거지 애들한테. 중학교 한 1 학년, 2 학년 1 학년, 2 학년한테 "야 이렇게 바뀌면은 니네 진짜 힘들어. 통합과학 볼 거면은 물화생지 다 해야 돼."라고 하면은 이제 또 하나의 상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공포 마케팅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변화에서 인제 우리가 교육 개정을 개편하는 건요 보통 5 주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현재 상태예요. 국어와 수학은 국어와 수학과 사회과학은 상대평가를 볼 거야. 영어는 똑같이 절대평가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가 3 개니까 애들을 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별력이 적당해요. 그래서 국수탐 총 3 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크게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이 쉽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쉬워지면은 정말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보겠다라고 낸다라고 하면은 사교육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고3 때 현재는 화투 수업인데 화원 수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파행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로 가도 괜찮고 최저 맞추기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번 시안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렇게 잘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학원분들, 대형 교육기관 분들도 반대 의견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저번에 왜 킬러 문제 얘기 나오면서 메가가 한번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때문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평상시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반대 의견도 많이 제시하는 분들도 이번엔 되게 옹호적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일단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 볼 거고 사회랑 과학은 절대평가 볼게 라고 발표했어. 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고1 때 배우고 고3 때 수능을 보니까 애들이 고3 때 이걸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혹시 교실이 수업이 파행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까 봐 그럴까 봐 우리는 절대평가를 봐줄 때라고 얘기를 했다라면은 아마 불만이 좀 더 많았을 겁니다. 국어, 수학 두 개만 상대평가하면 애들이 다 거기에만 몰릴 거고 국어, 수학 두 개만 상대평가하면 줄 세우기가 힘드니까 대학에서 본고사를 볼 거고 국어, 수학 사교육층이 확장되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사국세 분들도 막 많이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발표를 이렇게 안 했어요. 첫 번째 걸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청회 때 엄마들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뭐 그 사회과학이 어렵게 나온다 또는 우리의 문과에서 과학 너무 싫어해요. 우리의 이과에서 사회 너무 싫어해요. 그런 엄마들이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갖다가 절대평가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고3 때 수업도 이제 학교 수업도 잘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아마 학교 쌤들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두 개만 만약에 상대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줄 세우기가 힘드니까 그때 이제 심화 수학을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보는 걸로 정할 테니까 이과 아이들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 또는 니네 대학교에서 애들 좀 더 변별하고 싶어? 그럼 심화 수학을 갖다가 가져가라고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적분 2, 현재 이름 미적분, 기하, 현재 이름 기하입니다. 기하에 지금 현재는 공간 벡터가 빠져 있는데 그게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게다가 공통 수학 중에서 행렬 배우셨을 거예요. 행렬 이렇게 가로쳐 있고 숫자 4개 있던 거 그게 이제 다시 추가가 돼요. 행렬이 추가되는 이유는 경제 수학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행렬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수학하고 인공지능 수학. 그다음에 기하는 행렬이 들어오면요. 기하에서 뭐가 가능하냐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회전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하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투 기하를 갖다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도입하는 걸 갖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절평이 된다면은 얘를 추가시켜야지만 줄 세우기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메디컬 쪽 또는 최상위권 대학은 어, 절대평가긴 하지만 줄 세울 때 쓸 거니까 우리 학교는 저걸 볼 거야. 중하위권 대학교에서는 공대 올 거면은 그래도 적어도 보고 와. 더 낮은 학교들은 저거 보라고 해도 애들 점수가 어차피 안 나와. 다 찍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그냥 뺄 거야. 하지만 정시에서도 현재 서울대와 고대가 하고 있는 방식처럼 내년에 연대가 추가되겠죠. 정시에서도 생활교육을 좀 볼게. 이런 식으로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대 교수님들은 이제 제일 좋죠. 애들이 미적도 배워오고 그다음에 기하도 배워오고 다 배우니까 좀 더 수업하실 때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저거 다 배웠었어요. 한 번에요. 점점 아이들이 이제 그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발달과 기타 등등등 공부 대신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학습 양도 줄어들고 우리 어린이들 점점점 멘탈도 약해져 가고 저도 그러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 이뻐하시고 하다 보니까 애기적 같아져 가서 애들 점점 학습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때에 비해서 치열함은 더 심해진 상태예요. 사실 느낌이 그래요. 자, 어쨌건 이제 수학을 포함해서 전부 다 싹 다 문이과 같이 봅니다. 그러면은 문과 침공, 이과 침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이과 애들이 미적분을 보기 때문에 문과 아이가 확통을 보고서 90점인데 이과가 미적 보고 90점이야? 그러면은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시에서요. 그게 더 많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내 걸 갖고서는 우리 학교에 전자공학과를 못 써. 근데 내 점수로 우리 학교 문과에 있는 뭐 사회복지학과 쓸 수 있네. 그러면은 그냥 학교 레벨 맞추기 위해서 거기로 지원해 볼까 하는 게 이제 이과 침공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뀌고 대학들도 이제 사탐과 가탐을 필수로 보는 걸 많이 폐지하고 있고 현재 중위부터는 어차피 둘 다 사탐 과탐을 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따로 나오니까 우리 학교는 과탐에 좀 더 점수 줄게. 과탐을 갖다 보고 오면은 점수 뭐 10%더 쳐줄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까지만 생각했을 때 문과 애들도 이과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즉 문과 최상위 학생들이 뭐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약대 같은 메디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까지는 현재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메디컬 쪽에서 심화 수학이 추가되고서 우리는 그러면 미적기하 보고 와라고 하면은 문과 애들이 저 심화 수학을 공부해서
이과 쪽으로 건너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과침공은 내가 학교를 높이기 위해서 문과 애들에 비해서 잘 나온 이 점수로 문과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또는 재수해서 의대 갈래 라고 하면서 많이들 자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 나왔던 무전공 30%. 그래, 내가 이 점수로 우리 학교 전자를 쓰기는 힘들지만 우리 학교에는 뭐 산업경영공학과는 쓸만하겠네. 그러면은 대충 그 중간 사이 점수가 될 테니까 무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내년에 내가 원하는 전자학과를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된다고 하면은 이과 침공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수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 전형을 봤을 때 현재 9등급까지 나왔던 상위 4%의 1등급과 5등급으로 나뉘고 있는 상위 10%까지 1등급. 얘네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얘도 1등급, 얘도 1등급이야. 그럼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추가해야 되니까 가장 편한 게 최저학력이죠. 현재 최저학력은 3년 동안 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에 뭐 3합 6이었다가 3합 7로 3합 8로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내려가는 이유는 최저가 3합 6이었어. 그래서 애들이 모의고사 수능을 보고 왔는데 최저가 안 돼서 많이 떨어져. 그러면 다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3합 6에서 3합 7로 바꿔줄게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낮춰졌으니까 애들이 많이 붙겠지 라고 했더니 학생들은 최저 낮아졌네. 공부 조금만 해야지 하고서 공부를 더 안 해요. 또 못 맞춰. 또 내려줘요. 아마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중2부터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아마 최저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게다가 아까 얘기했었던 심화 수학이 된다면 심화 수학을 포함한 최저를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지금과 다른 뭔가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만들 수 있는데 저렇게 막 발빠르게 막 움직이시기도 싫으실 거고 저런 거 하는데 딱 돈 들거든요. 돈도 드니까 아마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경희대학교 교과 전형처럼 거기서 생기부를 보고 있습니다. 생활기록을 보고 있고 내신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그러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졌으니까 생기부를 좀 볼까? 우리는 성적만 볼래. 우리는 성적과 비교과를 같이 볼래. 우리는 비교과 위주를 먼저 볼래. 그렇게 이제 또 발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요. 그냥 무조건 대학교 얘네가 알아서 해라고 지금 공을 던진 거예요. 근데 저것만 하니까 좀 아쉬워. 그럼 애들 벌써 면접도 볼까라는 것도 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뭔가 바뀌어야지만 아이들 줄 세우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야지만 대학교에서 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비교과를 본다든지 서류를 본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또는 논술을 본다든지 뭔가 그런 평가 방식을 추가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학교 정보를 대학교에 조금 더 공개한답니다. 어떠한 과목을 배웠고 어떠한 평가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대학교에 공개합니다. 현재는 블라인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라든지 지역 같은 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를 대학교에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죠? 왜 몰라요? 학교 알림이만 들어가더라도 그 학교가 어떠한 교육과정 커리큘럼 갖고 있는지 다 나오는데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다 알죠. 대신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영재고냐, 과고냐, 외고냐, 자사고냐, 일반고냐 정도 구분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기에는 과목별 학습 내용까지 싹 다 대학교에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또는 어느 학교인지까지도 알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 이름이 좀 더 중요하겠죠? 고교 등급제. 고교 등급제라는 거는 산불 정책에 막혀 있는데 전국에는 대학 고등학교를 쭉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어디 학교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 그 다음은 어디 고등학교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행정상 규칙으로 못하게 막혀져 있습니다. 본고사는 법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고등교육법에서 안 되라고 되어 있어요. 본고사를 볼 수 있는 건 본고상목에는 써있기를 대학교에서 볼 수 있는 지필고사, 문제 푸는 거. 지필고사는 논술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성검사 자꾸 없애야 했던 거였죠, 사실. 그래서 본고사 때문에 이제 논술은 진행하겠지만 다른 시험은 안 볼 거예요. 기여 입학은 헌법에서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그 학교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학교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학교 네임밸류를 조금은 더 높여야 되겠죠. 왜? 당연히 고교에 대해서 이제 등급은 안 매기지만 다 알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이 학교랑 저쪽에 있는 저 학교랑 어디가 더 잘하는 학교인지 알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이제 한 번 더 고교 선택일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계시면 제가 계속 정리 중인데 조만간에 이 동네 학교들 싹 다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교과 전형이 종합과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교과에서는 내신을 60, 비교과를 40, 종합에서는 내신을 40, 비교과를 60 이런 식으로 뭐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를 합쳐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9월 달에 우리가 대학교 원서 쓰거든요. 교과 전형이 보통 2만 원, 3만 원이에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때 보내준 거 갖다가 계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 논술이 추가가 되면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바뀌어요. 응시료가 채점에 첨삭해야 되거든요. 면접이 있으면요 한 8만 원, 9만 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내신도 보고 면접도 보고 논술도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응시료가 좀 많이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대충 뭐 한 1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긴 있을 거다. 뭔가 플러스 알파로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추가를 할 거다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바뀌게 되면은 비교과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즉 학교생활 기록부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써주는 일반고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학교가 잘 써줄 것이냐?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설명회 가보세요. 그러면 설명회 때 거의 맨 앞부분 도입부에 수능을 강조하느냐, 수시를 강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쌤들이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쓸 거니까 니네 신경 쓰지 마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야 써주고 싶은 거 적어와봐 좀 봐줄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정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수능 성적표에요. 표준 점수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표준 점수가 유지가 되면은 상위 대학교는 그대로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표준 점수 아까 얘기했던 표준 편차 평균 기준으로 얼마큼 모여 있니 요걸 갖다가 이제 수능 성적표에서도 반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표준 점수가 만약에 폐지가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표준 점수가 폐지가 되면은 원점수 너 몇 점이야 이걸 보거나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대에서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봤을 때 과학을 잘 본 애를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과학 점수는 우리 학교만의 방식으로 좀 더 바꿀게요라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학교는 과학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인데 과학 탐구가 100점부터 95점까지는 100점을 주고 95점부터 90점까지는 90점을 주고 90점부터 80점까지는 70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존재 여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심화 수학은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인데 아마 될 것 같아요. 저게 돼야지만 이제 상위권 대학교에서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고 사회과학탐 절대평가가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은 심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들은 다른 무언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고 뭐 공청회 때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고1 말이나 고2 여름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 나 내신 망했으니까 정시할래. 나 정시할 거니까 내신 신경 쓰지 마. 난 정시러이기 때문에 내신 따위는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이제 저렇게 바뀌게 되면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시에서도 내신물 학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내신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하겠다는 아이들한테 또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수능에 안 나오면 하지 마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수능에 나온다면 계속 내신도 가져가면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같이 하고 내신을 보면서 네가 니네 학교에서의 위치를 파악해라. 니네 학교가 정말 잘하는 자사고도 아니고 특목고도 아니고 일반고인데 거기에서도 10% 내에 못 오면 너는 정시에서도 10% 내에 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런 식으로 변화가 돼서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절대평가가 되고 심화 수학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생기부를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내신과 정시까지 같이 해야 되는 즉
내신 공부하기 싫어서 전 정시할 거라는 그런 핑계 대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답니다. 자녀분들 중에 초딩 있으시면요. 수학 공부, 영어 공부도 좋은데 독서 공부, 토론 공부도 같이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초딩이나 중딩한테 입시 논술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 글로 쓰는 거, 책 읽고 요약해 보는 거, 다른 친구랑 얘기하는 거를 글로 써서 얘기해 보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서술형 평가 강화인데요. 대학교에서는 논술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 법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논술 평가 논술이 애들이 많이 써요. 경쟁률이 높아요. 최저가 없으면 더 많이 써요. 게다가 응시료도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돈도 벌기 좋기 때문에 굳이 없을 필요가 없죠. 인원은 적게 뽑으면서. 자, 이 논서술형은 여기 있는 거는 대학교 논술이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 공교육 내에서 논술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좀 더 많이 내겠다 이겁니다. 토론과 질문이 일상이 되는 교실, 멋있어요.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그게 항상 늘상 일어나는 그런 교실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년에 논술형 평가와 서술형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거고, 즉 채점은 이렇게 하고 문제는 이렇게 내는 걸 얘기할 거고, 전국에 있는 교사 3,000명 이상을 불러가지고 저거에 대한 교육을 할 거고, 그럼 교육받은 그분들이 먼저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 다시 교육을 할 거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해서 저걸 강화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데,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야, 이거 영어 스펠링이 APPL인데 너 L 빼먹어서 틀렸어.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인정이 되거든요. 내가 1.2고 얘가 1.1이야. 너 1.2에서 떨어졌어. 아, 그러네요. 이게 인정이 돼요. 아이도 인정이 되고 엄마도 인정이 돼. 근데 논서 수량이 강화됐을 때 걱정거리는 규정이 정해져 있고 평가 기준이 있어서 이것만 답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머님 자제분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영어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많다 보니까 영어에서 이게 맞는 답이야라고 했는데 똑같은 뜻의 단어가 있어요. 영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럼 얘도 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애가 이걸 썼어. 그 엄마가 교육에 전화하죠. 아니 영어 시험을 봤는데 얘랑 똑같은 단어인데 왜 얘만 답이 얘는 틀렸다고 하느냐. 확인 좀 해달라. 그럼 학교로 연락을 가겠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도 맞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고등보다 중학교에서도 많이 있어요. 중학교 점수는 대입에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교 갈 때는 고등학교 점수만 중요해요. 회사 취업할 때는 대학교 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입시와 직결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저걸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난리가 날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쌤들 요즘에 많이 힘드신데 저것까지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편하실까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뻘소리를 해보면은 저렇게 괴롭혀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괴롭힘을 당해.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정년을 앞두신 분들 또는 교권이 강화되었을 때, 즉 우리 때 맞고 자랐잖아요. 그 당시에 선생님을 했던 분들은 학부모와 학생이 대드는 걸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 그럼 에이 그냥 더러워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 하고 만약에 나가시게 되면은 대기하고 있는 20살, 21살, 아니 20살이죠. 24살, 28살짜리 임용 통과한 아이들을 다시 좀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것도 한번 뻘소리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IB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리라고요. 외국에서 꽤 많은 나라에서 꽤 많은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저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론, 발표, 질문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에요. 저 과정 자체는 되게 좋고 저 과정이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 사교육도 국민인데 너무 맨날 미워해. 그래서 IB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요. 아이들한테 되게 좋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체대위,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였죠.
용인외고 국제계열, 경기외고, 대구에 있는 포상고, 제주도에 있는 표성고 등이 저 IB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IB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고등과정, 디플로마 과정이 있습니다. 저 과정을 갖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때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은 수능 대비가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 상대평가잖아. 근데 쟤네들은요, 절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갖다가 IB 교육과정에서 받은 이 점수를 어떻게 입시에 적용시킬지가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연구가 끝났을 때 IB를 한국화시킨 KB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B 교육과정은 유학에 좀 더 유리합니다. 체도잉 뭐 아시겠지만 학비도 비싸고 뭐 귀족 학교라고 하는데, 쟤네들은 굳이 꼭 의사가 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요. 그냥 편하게 해외 나가서 유학 갔다가 다시 와서 뭐 아빠 회사 물려받거나 그냥 아빠 와서 뭐 주식만 좀 받아가지고 편하게 지내도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케이스는 아이비를 받아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 일반적 아이들은 아이비가 갑자기 도입되면 대학 가는 게 힘들어져요. 대학 가는 게. 그래서 지금은 도입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과도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이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도입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입을 시킬 것 같아요. 저거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는 논소스러운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게 도입이 될 거면은 올 절대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비의 도입과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현재 발표는 정부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있긴 하고, 그리고 지금 초6은 대학 갈 때 정권이 또 한 번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어, 대통령이 바뀔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는 문제가요, IB 교육과정에서 보고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많이 다르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거리는 일반고 갈까, 특목 갈까, 자사고 갈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목 자사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애가 특목고를 갔을 때 외고를 가건 자사고를 가건 간에 그 학교에서 어느 수준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고민할 거는 우리 애 무조건 스카이 가야 돼. 그럼 특목에서도 1등급은 찍어야겠죠. 우리 아이는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정도까지도 괜찮아 라고 하면 특목고 가서 3등급까지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번에 특목고에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거를 걱정이 되시면은 살짝 빠지셔도 괜찮아요. 일반고가 괜찮습니다. 일반고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반고가 불리해진다기보다는 특목고가 내신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좀 편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목고는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 현재 학습 성취도를 좀 객관적 판단을 해보시고요. 엄마가 하기 힘들면은 주변에 학원들 있잖아요. 보내셔가지고 레벨 테스트 받아보세요. 아니면 지금 보내고 있는 학원에서 그 학원에서 한번 테스트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그 결정에 따라서 특목 자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만 보내면 될 것 같아. 만약에 뭐 학교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뭐 숭실대급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반고 기준 1등급, 특목 기준 3등급 정도. 그래서 특목고가 좋아요, 자사고가 좋아요 보다는 우리 애가 이런 상태인데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고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데 특목고를 갈까요, 자사고를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질문을 받으신 분들도 좀 더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는 사교육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우리 애는 혼자서 공부를 해왔고, 우리 애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도 성적은 잘 나와요. 그러면은 영재고가 제일 맞습니다, 사실요. 근데 학원에서 배운 거 이해 잘하고요. 선생님들이 시켜준 거 정말 다 풀어가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고민 다 풀어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쌤들이 정말 잘한다고 해요. 하고 가시면 돼요. 우리 애가 외국어에 소질이 좀 많이 있고요. 수학도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사고 할까요? 예, 자사고 괜찮고 외고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고민하실 때, 질문을 하실 때, 어디 딴 데 가서 질문하실 때도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기부는 이제 진로 융합까지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뀔 거고요. 생기부의 중요도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요. 평가 요소 중에서 내신이 상대적인 중요도가 다운되니까 생기부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일요일 날 8시에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고1 때부터 무조건 그 학과를 위한 내용보다는 고1 때는 과목에 대한 깊이를 챙기시고요. 고2 때 계열에 대한 깊이를, 그다음에 고3 때 진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 현재 중학생이면요. 특목 자사고를 가고 싶어. 그중에서도 영재고 과거를 준비하시면은 외고와 자사고는 제가 이제 그 후기고 자소서 쓰는 거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외고 자사고는 비슷해요. 문항이. 영재고와 특목은 영재고 과거는 문항이 좀 달라요. 생기부를 보는 방식도 다르고요. 생기부에서 반영되는 영역도 다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해드릴게요. 밤 8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나 과거를 쓰고 싶으면은 중학교 때 생기부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생기부 어떻게 관리하니는 오시지 않고 온라인만 할 거니까 온라인 들으시고요. 자, 특목 자사를 준비하실 거면은 선행은 너무 빨리보다는 깊이를 채워주시고 생활 기록부 관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통사와 통과도 같이 공부를 해볼까 고민해 보세요. 뭐 학원을 보내도 괜찮겠지만 EBS 정도로도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영수 하기도 바빠요 하면 하지 마세요. 국영수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하면 하세요. 현재 중3은 지금 대입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반영 비율 또는 정시 비율 정도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현재 중3은요. 진로 과목과 융합 과목이 절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A, B, C, D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과목을 들었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내가 듣기 편한 과목이 아니고 내가 점수 잘 받는 과목이 아니고 내가 쓰고자 하는 학과와 관계되는 과목을 듣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3은 내년 4월 달 발표하니까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어, 현재 중3 아이들이 과도기다 보니까 제일 혼란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발표된 게 없어요. 일단 올해 연말에 확정되는 2028년 대입 개편안, 내년 4월 달에 발표되는 대학교 입시 정시에 대한 교육부 발표, 그걸 좀 더 보시면서 그때 가서 좀 변화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전까지 지금 고민은 우리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이후에 외고 갈까, 자사고 갈까, 아니면 일반고에서 과중고 갈까, 일반고 갈까, 남고 갈까, 공학 갈까, 또는 여고 갈까, 그걸 갖다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들이 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 개인 카톡을 줘도 괜찮고 댓글에 남겨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오버가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먼저 한번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